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살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는 게 이상했죠. 거실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전자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고 식탁 유리 위엔 먼지가 가볍게 쌓여 있었죠. 부엌으로 발을 옮겼어요. 밥 해놨어? 응, 거기 있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미역국이네. 고마워. 뭘? 생일이니까. 아내는 싱크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젖은 행주로 조리대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죠. 이미 닦인 곳을 또 닦고 있었어요. 같이 먹을래? 나는 먹었어. 일찍 일어났거든. 그래? 잠이 안 왔나? 응,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식탁 위엔 미역국, 김치, 가지 무침이 놓여 있었어요. 국그릇은 하나뿐이었지만 반찬은 둘 다 먹을 수 있게 준비돼 있었죠. 무슨 일인데? 별거 아냐. 그냥 처리할 게 있어. 아, 그래.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미역이 길게 풀어져 있었고 국물 맛이 평소와 달랐죠. 이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국 맛이 평소보다 좀 짠 것 같아. 그래? 나는 모르겠던데. 아니야, 맛있어. 그냥 뭔가 다르다 싶어서.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미안해. 괜찮아. 충분히 맛있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열쇠를 찾고 지갑을 확인하고 신발을 골라 신었죠. 어디 나가려고?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은행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 언제 와? 저녁 때쯤. 밥은 알아서 해.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찬바람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조용해졌죠. 오늘이 뭐 별건가? 그냥 생일인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빈 식탁에게 하는 혼잣말 같았죠. 저는 혼자 앉아 국을 계속 먹었어요. 처음엔 짜다고 했지만 먹다 보니 익숙한 맛이었어요. 다만 뭔가 아주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죠. 이상하네. 맛이 왜 이럴까? 그는 한참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길을 거실로 돌렸어요. 거기엔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잠시도 울리지 않았던 전화기가 있었죠. 가족 사진 속엔 젊은 저가 연희, 그리고 대학생이 된 딸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취업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었죠. 벌써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예전엔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오고 그랬는데 혼잣말이 길어졌어요. 연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말고 전도 부쳐주고 딸 수진이가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며 어색하게 웃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생일이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뭐가 달라진 걸까? 사람이 늙으면 이런 건가? 그는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TV를 켜려다가 말고 그냥 소파에 앉았죠.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화장실 변기 물 떨어지는 소리, 윗집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날은 저의 60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고 누구도 모른 척하지 않았던 그런 날.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는데 그 평범함이 어쩐지 서늘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을 치웠어요. 국은 거의 손도 안 댔고 밥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릇을 헹구다 말고 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친 사람처럼. 해가 지고 거실엔 어둠이 천천히 번져왔어요. 불도 안 켠 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TV를 켜려다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왔어. 왔어? 저녁은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조용히 문 여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 연희가 뭔가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거 도장 좀 찍어. 그녀가 내민 봉투 안엔 도장, 서류 한 장, 이름과 날짜가 적힌 이혼합 의서였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갑자기 이게 무슨 생일날 이혼 서류 들이밀고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갑자기 아니야. 난 오래 생각했어. 그냥 오늘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뿐.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늘 그래.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왔잖아. 그 순간 안방에서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딸 수진이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상황을 살폈죠.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왜? 딸 수진의 얼굴엔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녀는 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엄마도 그냥 사람이야. 참을 만큼 참았어. 아빠가 그렇게까지 한 건 없잖아. 엄마, 그냥 너무 오래 같이 있어서 답답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피곤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게 다야? 딸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저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딸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함.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빠는 진짜 좀 무심하긴 했어. 그 말이 꽂혔어요. 무심. 저는 그 단어 하나에 온몸이 굳었죠. 이제 당신 없이 살아보고 싶어. 말려도 소용없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을 땐 아주 천천히 닫았죠. 쾅 닫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거실엔 저가 딸 수진만 남았어요. 서류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봤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말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죠. 딸 수지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눈은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본 것도 아니고 벽을 본 것도 아닌데 눈은 떠 있었고 생각은 끝이 없었죠. 새벽 5시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목이 뻐근했고 어깨가 결렸죠. 소파에서 잔 탓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죠. 나는 가족 위에 산 거였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가족을 위해 산 거였는지 가족이라는 명분에 나 자신을 붙들어 둔 건지 잘 모르겠더래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스탠드, 빛바랜 책상, 그리고 서랍 위에 놓인 딸 수진의 졸업사진.
가장으로, 내로, 남편으로 자기 몫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휴일에도 일 나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모든 돈은 전부 집과 딸에게 썼죠. 그래도 잘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아내는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엔 잘 웃고 말도 많았죠. 처음 신혼살이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좁은 원룸에서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던 그 모습. 아내는 그땐 자주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따뜻했었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그 시선이 좋았어요. 그 시선이 언제부터 변한 걸까? 점점 옆이 아닌 바닥을 보게 된 건 언제부터 연희가 그렇게 조용해진 건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딸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나. 그때 저희 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 일이 더 바빠졌었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연희가 차려놓은 밥을 혼자 먹고 딸 수진이 숙제하는 모습을 잠깐 보고 TV 뉴스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고 연희와 단둘이 어딘가 나간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연희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뭘 생각하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물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봤어요. 딸 수진이 대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왠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무심했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정작 연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연희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았지만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연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있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말끝을 흐렸어요. 나름대로 뭘 했다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때 문득 오랜 친구 해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였죠. 해철은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은 너무 성실해서 탈이야. 가끔은 좀 놀아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어넘겼었어요. 해철이라도 이해해 줄까?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했어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지만 연희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죠. 회사 동료들과는 다 가족 얘기를 하기 어려웠고 딸 수진이에게는 아빠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해철뿐이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아직 아침이었고 해철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녁에 연락해봐야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연희와의 첫 만남, 결혼식, 딸 수진이 태어나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건지 그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병가를 냈고 핸드폰은 꺼둔 채 거실만 서성였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켤 이유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날도 아침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간 것 같았죠. 말없이 나가 말없이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저는 괜히 정리 중인 안방에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책장이었어요. 책이 왜 이렇게 없지? 옷장을 열어보니 반쪽이 비어 있었어요.
평소 연희가 입던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죠. 신발장, 화장대까지 둘러보니 여기저기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였지? 하나둘 빠진 흔적들. 그건 며칠 사이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연희가 쓰던 것들이 없었어요. 도장, 통장, 중요한 서류들, 모든 게 조용히 사라져 있었죠. 그는 옷장 위 상자를 꺼내보다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심코 펼친 그 안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있었죠. 주소는 익숙했고 도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눈은 날짜에 멈췄어요. 이게 6개월 전, 계약 날짜는 정확히 반년 전. 연희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기려 한 계약이 이미 그때 체결돼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분명히 연희의 사인이 맞았어요. 그럼 이혼 얘기 꺼내기 전부터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어요. 은행 서류, 보험 관련 서류들, 하나둘 보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죠. 이건 또 뭐야? 적금 해지 서류도 있었어요. 날짜는 4개월 전. 저희 전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것들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들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스쳤죠. 당신 이거 뭐야? 뭔데? 저희 서류를 내밀자 연희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죠. 이 계약서, 이거 반년 전 거잖아. 그랬나? 이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 그녀의 말투는 싸늘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건조했죠. 중요하지. 나한텐 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진작했겠지. 시간이 없었다고? 반년 동안? 당신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들을 준비라니 그런 준비가 따로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럼 언제 말할 생각이었는데?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가 내 생일이었고. 그래.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나왔죠.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당신한테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나쁘지 않았어. 그냥 없었을 뿐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것.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죠. 아내는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6개월 전 날짜, 연희의 사인, 새 주소.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들이었죠. 6개월, 그때 뭐가 있었더라.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평범한 하루들, 조용한 저녁들, 말없는 아침들. 그냥 늘 그랬던 일상들 뿐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아내는 홀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혼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과정이었다는 걸. 그 다음 날 저녁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서류를 발견한 충격, 연희의 차가운 반응,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죠. 어제 마음먹었던 대로 해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철아, 지금 시간 있냐? 뭐? 형,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야?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야, 밖에서 평소 그 포장마차로 갈게. 알겠어. 30분 후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냥 집을 나섰죠.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해철이 이미 와 있었어요. 맥주 2병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형, 여기 앉아. 얼굴이 왜 그래? 해철아, 나 이혼하자고 통보받았다. 뭐, 갑자기? 형수님이? 응, 그것도 내 생일날. 해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맥주잔을 저 앞으로 밀며 말했죠. 야, 그건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생일날에? 그것도 그렇고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더라. 반년 전부터? 집 계약서 찾았어. 날짜가 6개월 전이야. 적금도 그때 해지했더라고. 해철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가 너무하긴 하다. 그럴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하지. 나도 그게 제일 서운해. 반년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잖아. 형은 정말 억울할 거야. 해철은 저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형,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뭐든. 형수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형이 얼마나 가족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가? 당연하지. 내가 옆에서 다 봤잖아. 형은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어. 저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죠. 여자들은 원래 그래.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 그런 건가? 형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가끔은 좀 강하게 나가도 되는데.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한참을 얘기했어요. 해철은 계속 저를 위로해줬고 저도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형, 진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여기 있잖아. 고마워, 해철아. 너라도 있어서. 뭘? 우리가 몇 년 친견데. 해철은 친근하게 저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든든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저는 조금 더 나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죠.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저희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잘 도착했어.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죠. 다음 주면 될 것 같아. 걱정 마. 그 말에 저는 몸을 굳혔어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었죠. 응, 다 정리했어. 그 사람은 아직 몰라. 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라니 자신을 말하는 건가? 알겠어. 내일 또 연락할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거실로 가서 TV를 켰죠.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어요. 다음 주면 될 것 같다고? 뭐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서류도 이상했고 이제 통화까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 말고 다른 무언가를.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연희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확인해 봐야겠다. 뭔가 있어.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연희의 통화 내용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내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사설 탐정, 불륜 조사, 행적 추적.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몇 개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건 곳에서 괜찮은 답변을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50만 원 선불입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 어떠세요? 오후 2시 저는 작은 사무실 앞에 섰어요. 이영진 조사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4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이영진입니다. 앉으세요.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이 드시나요? 이혼 서류를 갑자기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서류 발견한 일부터 연희의 수상한 통화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일단 일주일간 동선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과 기록을 남겨드릴게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정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렸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연희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길이 갔어요. 연희도 뭔가 눈치챈 듯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통화도 밖에서 하고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금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갈게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준비해 놨어요. 이게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추가 질문 있으면 연락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 식탁에 봉투를 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죠. 처음 몇 장은 별다를 것 없었어요. 연희가 혼자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들. 하지만 사진을 넘기다가 저의 손이 멈췄어요. 작은 카페 테이블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연희 그리고 해철이? 해철이 웃고 있었고 아내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은 없었죠.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해철이 연희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또 다른 사진. 해철이 차에서 내리는 연희 곁에 서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사진들이 저의 손에서 흩어졌어요. 탁자 위로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들을 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설마 해철이가 연희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었던 사람, 위로받았던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친구, 그 사람이 연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진을 다시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해철과 술을 마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해철과 연희가 만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하소연할 때마다 해철의 위로가 떠올랐어요. 형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형수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그 모든 말들이 가짜였다는 것.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사진들을 바닥에 흩어놓은 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30년 넘게 믿어왔던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뒤에서 아내와 왜 하필 해철이가 그날 저녁 연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들은 봉투 안에 다시 넣어뒀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죠.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연희를 보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 속 그 풍경을 계속 떠올렸어요. 더는 익숙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해철과 연희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현실이 더 괴로웠죠.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바늘만 돌아갔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왜 하필 해철이가 그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그 말만 나왔죠. 아내는 평소처럼 일찍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말도 없이.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죄책감? 아니면 해방감?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씨, 괜찮으세요? 이틀째 연락이 안 되는데.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병원 가보시고 진단서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회사도 일도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죠. 점심때쯤 해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그 이름이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철은 계속 걸었죠. 세 번째 전화에서 저는 결국 받았어요. 형, 왜 전화 안 받아? 회사에서 연락 안 된다고 하던데. 형, 괜찮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파? 내가 갈까? 그 말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해철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오후에도 해철이 몇 번 더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그냥 걸었죠. 동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어요. 그리고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죠. 소주를 따르지도 않고 병째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고 매봤지만 그래도 계속 마셔댔어요. 30년을 믿었는데 술이 취하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감정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죠. 해철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축제 준비하던 일, 대학 입시 떨어져서 같이 울던 일, 결혼식 때 축사해 주던 모습, 다 거짓말이었나? 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연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술 냄새가 심하네. 상관없잖아. 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연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 일도 없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해 보였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늙어버린 것 같았죠. 이게 내 모습인가?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어요. 술에 취해서 잠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것 같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는 병가를 더 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셨어요. 해철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개 왔지만 읽지도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소주병들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서 속이 쓰렸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있어요? 딸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아빠, 문 열어줘요.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딸 수진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더 부끄럽고 괴로웠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아빠, 정말 이게 뭐예요? 왜 이래? 딸 수지는 거실에 굴러다니는 소주병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나를 소파에 앉혔죠. 딸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걱정돼서 연락했는데 3일째 전화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부끄러웠죠. 엄마랑 싸웠어요? 아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딸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라면을 하나 꺼내왔죠. 언제 밥 먹었어요? 기억 안 나. 라면이라도 먹어요. 이러다 쓰러져요. 라면이 끓는 동안 딸 수지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소주병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미안해졌어요. 딸이 나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자, 이거라도 드세요. 딸 수진이 라면을 가져다 주자 저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죠. 아빠, 정말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혼 서류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야. 그럼 뭔데? 저는 망설였어요. 딸에게 해철과 연희의 일을 말해야 할지. 엄마가 다른 남자가 있더라. 뭐? 사진으로 봤어. 엄마랑 해철이 삼촌이랑. 딸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철은 딸 수진도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해철이 삼촌이요? 정말이에요? 탐정 고용해서 확인했어. 딸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딸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엄마가 바람 피운 게 아빠 잘못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아빠가 이렇게 자학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엄마가 한 일이 어떤 건지, 해철이 삼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걸 제대로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아빠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해야죠. 딸 수진의 말이 저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자책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었죠. 엄마가 아빠를 속이고 해철이 삼촌이 아빠를 배신한 거잖아요. 왜 아빠가 이렇게 망가져야 해요?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나도 엄마가 실망스러워요. 딸 수지는 내 옆에 앉았어요. 아빠, 제대로 싸워봐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증거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감정에만 휩쓸려 있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죠. 변호사, 네. 그리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다른 것들도 더 알아봐야 하고요. 딸 수지는 내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내 엄마여도 이번 일은 너무했어요. 그 말에 저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죠. 고마워, 딸 수진아. 내일부터 제대로 해봐요. 씻고 밥 먹고 변호사 만나러 가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저는 제대로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초라했지만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죠. 딸 수진이 찾아준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보며 저는 내일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연희와 해철이 한 일들을 제대로 밝혀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딸 수진의 말대로 제대로 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죠. 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죠.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바빠 보였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말씀해 보세요. 아내가 이혼 서류를 갑자기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서류 발견부터 탐정, 고용, 사진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진이 있다면 불륜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더 없나요? 위임장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와 보세요. 재산 관련된 것들도 함께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연희가 정리했던 곳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서류철, 서랍, 옷장 위까지 사사치 찾아봤죠. 그러다가 연희가 잘 안 쓰던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이건 또 뭐야? 위임장이었어요. 연희가 해철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부동산 계약, 금융거래, 심지어 법적 대리까지 모든 권한을 해철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언제 작성된 거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4개월 전이었어요. 연희의 서명과 도장도 찍혀 있었죠. 다른 서류들도 뒤져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집 명의를 해철로 이전하는 계약서 초안, 보험금 수익자를 해철로 변경하는 서류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잖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모든 서류를 챙겨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위임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이런 포괄적인 권한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여러 혐의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해철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죠.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약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죠.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거래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이미 일부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적금 해지는 이미 완료됐고 집 명의 이전도 준비 중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산이 해철 명의로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고발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늦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고발장을 제출하고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했죠. 증거가 명확하니까 곧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해철을 고발했다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연희를 기다렸어요.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죠. 연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왜? 해철이하고 위임장 쓴 것도 알고 있어. 연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집도 적금도 보험도 다 해철이 앞으로 넘기려고 했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죠. 이혼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돈이 목적이었어. 오늘 경찰서에 고발했어. 너도 해철이도. 그 말에 연희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고발?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변호사가 여러 혐의가 된다고 하더라.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합니다. 오늘 오후에 두 사람을 소환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공개되는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3시쯤 연희가 경찰서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평소의 당당함은 없었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저녁에 딸 수진이 왔어요. 경찰서 소환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아빠 잘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어. 엄마는 너무 원망스러워하고. 엄마가 원망할 일이에요? 아빠를 속이고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는데. 딸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너 엄마인데 엄마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줄 수는 없어요. 특히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한 건. 딸 수지는 내 옆에 앉았어요. 아빠,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해철이는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내는 좀 애매하다고 했어. 당연하죠. 해철이 삼촌이 더 나쁜 거잖아요. 며칠 후 해철과 연희가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해철은 구속됐고 아내는 재택 조사를 받게 됐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 친구가 감옥에 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죠. 딸 수지는 그날부터 자주 집에 왔어요. 나를 혼자 두기가 걱정됐다고 했죠. 아빠, 이제 회사는 나가요? 응, 내일부터 나가려고. 다행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예요. 아내는 계속 집에 있었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하고 거실에도 잘 나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 엄마와 얘기하고 나왔어요. 아빠, 엄마가 해철이 삼촌한테 속았다고 하네요. 뭐? 해철이 삼촌이 먼저 접근했고 자기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라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나도 믿기지 않아요. 위임장에 도장 찍은 건 엄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책임을 해철에게만 돌리려는 것 같았죠.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였죠. 해철 씨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강요당했다고요? 해철 씨가 협박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딸 수진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진실은 하나잖아요. 그래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엄마 편 안 들 거예요. 딸 수진의 확고한 태도에 저는 힘을 얻었어요. 적어도 딸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위로가 됐죠. 재판이 다가올수록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재판장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정에 도착했어요. 딸 수진이 함께 왔고 김 변호사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해철은 수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구치소에 있었던 탓인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아내는 검정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해철의 혐의를 설명했어요.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배임, 여러 혐의가 나열됐죠. 피고 박해철은 피해자 윤저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해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해철 변호사 대사. 제 의뢰인은 윤현희 씨의 요청에 의해 행동한 것입니다. 그때 연희가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강요당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연희를 바라봤어요. 해철 씨가 먼저 접근했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진다며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럼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만 하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것들이 갑작스러운 일일 리 없었죠. 해철이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모든 걸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희 형을 속인 것, 연희 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해철을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것 같았죠.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작년부터 연희 씨가 이혼을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해철 씨가. 연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해철 씨가 제게 접근한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무심한지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법정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럼 해철 씨가 먼저 불륜을 제안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며 미리 정리해 두자고 했어요. 해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연희 씨가 먼저.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가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위임장의 날짜와 불륜 관계 시작 시점을 보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철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아내는 집행유예와 재산 반환 명령을 받았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연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넌 평생 날 본 적이 없었어.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었지. 사람이 아니라 가구처럼. 해철이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줬어.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고 연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당신 곁에서 투명 인간처럼.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안 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딸 수진이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연희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죠.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말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승리한 기분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주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짐을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집은 다시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적이 무겁지 않았죠. 오히려 평온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사진첩들이 들어 있었죠.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 한 장씩 넘기며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진짜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연희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죠. 평생 날 본 적이 없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사진을 하나 꺼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희와 턱시도를 입은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서랍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연희 부분을 잘라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죠. 잘라낸 연희의 사진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어요. 서랍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뒀죠. 그건 미움이 아니라 그냥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수진이었죠. 아빠, 뭐 해요? 사진 좀 보고 있었어. 딸 수진이 내 옆에 앉아서 사진들을 봤어요.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사진이네. 엄마 부부는 왜 잘라냈어요? 그냥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딸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아빠, 차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거실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 안은 고요했어요. 아빠, 요즘 어때요? 많이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한데 나쁘지 않아. 정말요? 응.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나 봐. 아빠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잊지 않아. 하지만 묻고 살아갈 수는 있지. 딸 수진이 나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제야 시작인지도 모른다고. 진짜 자신의 삶을. 거실에는 따뜻한 차향이 퍼져 있었고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야 평온이 뭔지 알겠네. 그 말 뒤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김만 조용히 공기 위로 올라갔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